이어서 정재승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죠.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정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통상은 이제 제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 특히 인공지능 관련돼서 연구를 소개할 기회들은 많았는데 이렇게 윤리에 관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분야의 오랜 경험 또 연구를 해오신 권위자이신 파울로 버난티 신부님과 함께 대담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되게 좀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요. 지난 한 20, 특히 최근 10년간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 발전의 속도만큼 우리가 이거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였을 때 이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고 또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는 법도 마련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홍역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월드 2024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깨닫고 또 이걸 깊이 있게 공론화하는 자리가 앞으로 더 많이 마련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56년 존 맥카티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만든 지 6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인간 명인을 인공지능이 이기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이후로 인간이 인공지능을 바둑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자면 겨우 60년 좀 넘게 70년 가까이 지났는데 한 분야가 이렇게 크게 빠르게 발전하고 널리 광범위하게 퍼지고 가격은 현저히 싸지고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근데 이런 변화는 훨씬 더 앞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주 친숙한 튜링 머신을 만든 알렌 튜링 테스트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벽을 사이에 두고 사람이 컴퓨터가 있는 방과 그 사람이 있는 방에 질문들을 하면서 어느 방에 컴퓨터가 있고 어느 방에 사람이 있는지를 맞춥니다. 근데 여기 사람이 있어요 했는데 알고 보니 컴퓨터가 있었다면 거기 탑재된 인공지능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거죠. 이 튜링 테스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철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존재가 사람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그것을 사람이 판단한다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알고리즘이 굉장히 훌륭해서 이런 정도의 지적인 능력이면은 이 정도면 사람이라고 봐도 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러면 넌 사람이라고 인정할게. 이런 방식으로 튜링 테스트를 디자인해 놓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수학 문제를 너무 잘 풀어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가 아니라 말을 해보고 이거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수준이면 너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거야. 사람으로 인정해 줄게 라는 철학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판단하고 언어로서 인간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난 수십 년간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거쳐서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지금 잘 아시는 이런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 시대에 정보의 가치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한때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으로 상징되는 전문가들의 권위가 가장 중요한 정보의 가치를 만들어냈고요. 때로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집단지성이라는 이름으로 머저리티가 만드는 정보가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위키피디아가 대표적인 예겠죠. 그 이후에
나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정보가 됐고요. 여러분들은 아마존에서 책을 구입할 때 이 책을 구입한 다른 사람의 책들도 같이 추천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주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제주도를 갈 때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돼 이런 거 그냥 친구들이 추천해 주는 곳에 가는 거죠. 나랑 입맛이 식성이 비슷한지 제주도 전문가인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의 행위가 어땠는지를 가지고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근데 이 모든 이 정보의 가치를 담아서 우리한테 지금 제공해 줄 예정인 에이전트가 인공지능, 특히나 챗GPT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쓰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얘는 너무 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수이기도 하고 권위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나와 유사한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취합해서 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용이 늘면 늘수록 아까 튜링 테스트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대화를 많이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나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은 얘를 인격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하면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할루시네이션을 보이네, 허풍쟁이, 챗 GPT는 거짓말쟁이 같은 보도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접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렇게 영향력을 막대하게 받는데 그런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을 제어할 수 있는 윤리는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것의 황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인공지능 관련된 수업을 하면서 셀프 드라이빙 카가 벌일 윤리적 딜레마를 가르칩니다. 잘 아시는 트롤리의 딜레마와 풋브리지의 딜레마를 가르쳐주면서 인공지능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는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토론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제가 접하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서 이런 윤리적인 수업이 한가한 논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율주행이 오는 건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미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는 우리 삶 안으로 성큼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윤리를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굉장히 절실하게 소통해야 되는 사회적 이슈라는 거죠.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여러 윤리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의사결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스스로가 지금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일 때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데이터의 공정한 사용, 저작권의 문제, 이런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도 거기에 관한 연구 예산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너무 많지만 저는 크게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아주 각별히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최근에 벌어지기도 했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겐 같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 API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지인들의 사진을 합성하고 그걸로 성폭력을 범하는 이런 성범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 일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즐기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지금 굉장히 난감합니다. 글쓰기 숙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챗 GPT를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을 글쓰기를 그런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철학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그걸 아직 사용하기 전에 스스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혼자 글쓰기를 일단은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 주장도 일견 이해가 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교육,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적 합의가 없고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개인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제 핸드폰은 여러분의 집에서의 인공지능 스피커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갑자기 저한테 상업적 광고들을 제 대화 내용과 관련이 있을 법한 상업적 광고들을 보여줍니다. 제가 어떤 내용에 아마도 동의했을지 모릅니다. 제대로 읽지 않은 긴 약관 안에 그 어떤 문장이 담겨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모두는 그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가늠하지 못합니다. 개인 데이터의 상업적 사용과 그 사생활 침해, 이것은 너무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텍스트를 쓰지만 돈은 플랫폼 회사가 법니다. 이게 공정한 것인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앞으로 더 많은 테크놀로지가 우리 사회 안으로 들어올 텐데 로봇이 이제 소셜 로봇이 우리 곁을 성큼 다가올 것 같고요. 우리가 더 많은 부분들을 인공지능에게 의탁할 것 같은데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이토록 우리가 논의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거를 사회적 합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더 큰 희생자들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빨리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그 파울로 신부님하고 저하고의 대화에서 인공지능 윤리의 긍정적인 영향과 해결책을 좀 논의해 주세요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우리는 그 해결책을 잘 알고 있죠. 인공지능을 앞으로 사용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유익하게 잘 사용하되 이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그 안에서 적절히 밸런스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가 앞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개인정보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에 대해서 국가적인 전략,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의 어떤 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여기에 관한 윤리와 가치의 시민적 합의를 잘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걸 잘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학자들의 연구도 필요하겠죠. 학술적 연구도 지원해야 되고 어딘가에는 정말 이것만 생각하는 인공지능 윤리만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나 법을 공론화하고 그걸 바탕으로 법제화하는 일들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은 이런 문제에 그냥 거리를 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것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담론을 형성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민적 합의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는 인공지능을 학생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권 교육 안에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 인공지능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또 타인의 데이터를 사용했다면 적절히 비용을 지불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보안을 강화해야 되는지에 관한 아주 엄격한 수준에서의 기준이 다른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이렇게 매번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텐데 그때 예전 윤리가 아니라 이런 새로운 윤리와 가치, 철학을 재정비하려는 인문학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인문학적 노력 덕분에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그 위에서 그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구현하니까요. 이런 다양한 협업들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